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머리와 등은 짙은 자줏빛이었고 옆구리는 야구 방망이처럼 길고 끝이 쌍날칼처럼 뾰족했다. 그러나 놈은 잠깐 물 밖으로 전신을 드러내 보이더니 잠수부처럼 유유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인은 고기의 낱날 같은 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줄이 재빨리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배보다 2피트는 길구나. 노인은 감탄조로 중얼거렸다.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풀려나가는 것으로 보아 고기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당겨보려고 했다. 일정하게 당겨서 고기의 속력을 늦추어 놓지 않으면 줄을 있는 대로 끌고 가서 마침내 끊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굉장한 고기다. 그러나 반드시 놈을 해치워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제 힘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기가 달아나기로만 마음먹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저 고기라면 지금 당장 어떤 짓이라도 해서 요절을 내놓고 말 텐데. 그러나 고맙게도 고기들은 그들을 죽이는 우리 인간처럼 영리하지를 못하거든. 물론 어떤 때는 우리들보다 훨씬 기품이 있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은 그동안 큰 고기를 많이 보았었다. 1000파운드 이상 나가는 것도 많이 보았고 평생에 그런 큰 고기를 2마리나 잡기도 했었다. 물론 그때는 혼자서 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혼자서 육지도 보이지 않는 이곳 먼 바다에서 평생에 처음 보는 큰 고기를, 그것도 말로 들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고기와 맞붙어 있다. 그런데 왼손은 아직도 오그라든 채 매의 발톱처럼 꼭 붙어 있다. 그래도 곧 풀릴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쥐가 풀려서 오른손을 도와줄 거야. 나에게는 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셋이 있다. 바로 저 고기와 내 2손이다. 그러니 쥐난 손이 언젠가 풀리기는 반드시 풀릴 것이다. 쥐가 나다니 못난이 같이. 고기는 다시 속력을 늦춘 채 평소와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아까는 어째서 녀석이 뛰어올랐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는 마치 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라는 듯이 뛰어오른 모양이다. 하여튼 이제 나는 너란 놈을 알 것 같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알리고 싶구나. 그렇게 되면 너는 나의 쥐난 손을 보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실제보다 더 강한 인간으로 보여지도록 해야지. 또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의지와 지혜밖에 없는 나에게 맞서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저 고기가 부럽구나. 노인은 가능하면 편한 자세로 뱃전에 몸을 기댄 채 고통을 견디려고 했었다. 고기는 꾸준히 헤엄쳤고 배는 어두운 물을 헤치며 천천히 나아갔다. 새바람이 불자 약간 파도가 일었고 한낮이 되자 노인의 왼손에 났던 쥐도 풀렸다. 고기야, 너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 어깨를 덮고 있던 부대를 매만지며 다시 줄을 옮겨 놓았다.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금방 고통스러워졌다. 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지금부터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십사고 주기도문 10번, 성모송 10번을 외우겠다. 그리고 만약 고기를 잡기만 한다면 코브르로 순례를 가겠다. 맹세한다. 그는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문을 기억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곤 했지만 다시 재빨리 외워보면 자동적으로 뒷구절이 나오곤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성모송이 주기도문보다 더 쉬웠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풍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그리고 노인은 덧붙여서 한마디 더 했다. 복되신 마리아여, 마지막으로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고기이긴 합니다만. 기도를 마치고 나자 한결 기분이 나아졌으나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니, 아까보다 좀 더한 것 같았다. 그래서 노인은 이물의 판자에 몸을 기댄 채 기계적으로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풍이 가볍게 일고 있었으나 햇볕도 제법 따가웠다. 작은 줄에 미끼를 새로 달아서 그물 쪽으로 들여두는 것이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말했다. 만일 녀석이 이대로 하룻밤을 더 견뎌볼 생각이라면 나도 뭐든지 좀 더 먹어야 되니까. 병의 물도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돌고래밖에 잡힐 것 같지가 않구나. 오늘 밤엔 날치가 배 위로 날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날치를 끌어들일 만한 불이 있어야 말이지. 날치는 날로 먹어도 맛이 썩 좋고 칼질을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젠 최대한 내는 힘을 아껴야겠다. 놈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래도 끝까지 죽여야지. 노인은 마지막 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역경에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고기에게 보여주고 말 테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이 이상한 노인이라고 아이에게 말하곤 했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증명할 때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동안 수천 번 증명을 했어도 지금은 다 무의미한 것 같았다. 지금 또다시 새롭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늘 처음 하는 일 같았고 새롭게 자신의 말을 증명할 때는 과거의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이 잠들고 나도 잠들어서 사자꿈이나 꾸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째서 갑자기 사자가 중요한 존재로 되었담. 늙으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 하고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다. 발전에 기대어서 쉬기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지 말게. 고기란 녀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일세. 그러니 자네는 될수록 움직이지 말라고. 힘을 아껴야지.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아직도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동풍은 이제 잠잠해졌다. 노인은 잔잔한 바다를 노르저어 나아갔다. 밧줄 때문에 등이 아프던 것도 한결 덜했고 느낌이 부드러워졌다. 오후에 한 번 더 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 높은 수면으로 올라와 계속해서 물속을 헤쳐나갈 뿐이었다. 햇볕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 위에 앉아 있다가 이제는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노인은 고기가 동북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를 한번 보았기 때문에 고기가 물속에서 그 멋진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편 채 크고 꼿꼿한 꼬리로 어두운 물속을 가르면서 나아가는 모양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녀석의 눈은 굉장히 컸었다. 전에 보니까 말은 그보다 훨씬 작은 눈으로도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 볼 수 있었다. 나도 전에는 어둠 속에서 썩 잘 볼 수 있었는데 아주 깜깜한 데서는 못 보지만 그래도 고양이만큼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해도 나고 손가락도 꾸준히 움직인 탓에 이제 왼손의 쥐가 완전히 풀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힘을 왼손에다 옮겨놓기 시작했다. 등의 근육을 조금씩 움직여서 줄이 다 아픈 곳을 살살 풀었다. 고기야, 만약 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너도 나처럼 참 이상하구나.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될 것 같아서 노인은 다른 일이나 하려고 생각했다.
그는 야구 리그를 떠올렸다. 노인은 그것을 서바나어로 그란 리거스라고 하는 편이 좋았다. 노인은 뉴욕의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이 시합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 시합의 결과도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 일에 신념을 가져야지. 뒤꿈치뼈가 아프면서도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 뒤꿈치뼈 타박상이라는 것은 어떤 병일까? 그는 자신에게 그 병에 대해서 물었다. 우리는 그런 병은 안 걸리는데 그것은 싸움 닭의 박차를 인간의 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플까? 나는 싸움 닭처럼 쇠발톱을 닿는 아픔을 견딘다거나 한쪽 또는 양눈이 빠지고도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훌륭한 새나 짐승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컴컴한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되고 싶다. 상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상어가 오면 이제 너나 나나 볼장 다 본다. 디마지오가 만약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지금 이 녀석을 이겨내는 것만큼 고기와 겨루어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더 잘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때는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으니까. 그런데 뼈 타박상이란 것이 그렇게도 아픈 병일까? 그야 알 수 없지.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아직까지 뼈를 알아본 일이 없으니까. 해가 지자 노인은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부어넣으려고 노력했다. 노인은 카사블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사이안 피고에서 왔다는 부도에서 제일 힘세다는 검둥이와 팔씨름을 하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때 그들은 테이블에 분필로 줄을 긋고 그 위치에 팔꿈치를 놓고 팔을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움켜잡은 채 하루낮 하룻밤을 세웠다. 서로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다. 돈을 거는 사람이 많았고 석유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들락날락했다. 그는 검둥이의 팔과 손과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 8시간이 지나자 심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서 피까지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눈과 손과 팔을 쳐다본 채 꼼짝을 안 했고 돈을 건 사람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방을 들락거리며 높다란 의자를 벽에 기대어 놓은 채 그곳에 앉아서 시합을 지켜보고 있었다. 판자벽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램프 불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검둥이의 그림자도 엄청나게 컸는데 미풍이 불어서 램프 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도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었다.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배를 물려주었다. 술을 마신 다음 검둥이는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더니 마침내 노인을, 아니 그때는 노인이 아니라 산티아고 선수의 손을 거의 3인치가량 눕혔다. 그러나 그도 죽으림을 다하여 다시 손을 세웠다. 그때 노인은 잘생기고 훌륭한 체력을 가진 이 검둥이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 판결을 원했지만 심판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힘을 쓰기 시작해서 검둥이의 손을 점점 아래로 꺾어내리더니 마침내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야 끝이 났다. 그때 대부분 돈을 건 사람들은 부두에 나가서 설탕 부대를 지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승부 선언을 청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누구나 시합이 끝까지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하튼 노인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기 전에 시합을 끝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 불렀었고 봄에는 복수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합에 돈을 많이 걸지 않았고 첫 시합에서 사이안 피고에서 온 검둥이를 꺾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노인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는 몇 차례 더 시합을 하고 다시는 시합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이런 시합이 결국에는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에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몇 번 시합을 해보았지만 왼손은 언제나 배반자의 위치를 고수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들지를 않자 그때부터 노인은 왼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따뜻한 햇볕을 쬐이면 쥐가 나을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에 몹시 추워지면 몰라도 그러나 다시 쥐가 나서는 안 된다.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생기려나. 마침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 그림자에 놀라 한 무리의 날치떼가 뛰는 것이 보였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것을 보니 틀림없이 돌고래가 있겠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끌어당길 수도 없었고 끊어질 듯 팽팽해진 줄이 부르르 떨면서 물방울을 튕겼다. 계속해서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는다면 고기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한 번쯤은 비행기를 타고 200길 높이로 아주 천천히 날면서 고기들을 보고 싶다. 거북잡이 배에서는 돛대 꼭대기에 가름대에 올라가 보기도 했었지만 그만한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이 썩 많았었어. 돌고래는 더 진한 녹색으로 보였었지. 그리고 줄무늬며 자줏빛 반점도 보이고 고깃대가 헤엄쳐 나가는 것도 죄다 볼 수 있었어. 어째서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줏빛 잔등에다 대개는 자줏빛 줄무늬나 반점을 가지고 있을까? 돌고래는 사실은 황금빛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는 마치 마을린에서처럼 배에 자줏빛 줄무늬가 나타난다. 고기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한층 더 속력을 내기 때문일까? 날이 어둡기 직전이었다. 조그만 섬처럼 큰 모자반류의 해초가 해면 가까이로 떠올라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누런 담요 아래에서 바다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막 그 지점을 지날 때였다. 작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물렸다. 처음 그놈을 본 것은 그 돌고래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마지막 햇빛에 진짜 금빛으로 빛나던 모습이었다. 놈은 공중에서 사납게 몸을 푸득거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돌고래는 고개 비행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조심조심 옮겨가서 몸을 웅크리고는 오른손과 팔로 큰 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돌고래를 끌어당겼다. 당길 때마다 끌어들인 줄을 왼쪽 발로 밟아가면서 줄을 당겼다. 고기가 고물 가까이까지 끌려오자 거의 절망적으로 뛰어오르면서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어서 자줏빛 반점이 어린 금빛 고기를 들어서 그대로 배에 던져 넣었다. 낚시를 성급히 물어뜯느라 턱이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길고 넓적한 몸뚱이와 꼬리와 머리로 뱃바닥을 세차게 쳐대었다. 마침내 노인은 번쩍이는 그 금빛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러자 돌고래는 잠시 몸을 떨더니 곧 조용해졌다. 노인은 돌고래로부터 낚시를 빼낸 뒤 그 줄에다가 다시 정어리를 매달아서 물에 던졌다. 왼손을 씻고는 바지에다 닦았다. 이젠 반대로 무거운 낚싯줄을 왼손에 옮기고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그러면서 해가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과 굵은 줄이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에 있는 고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물이 닿는 모양을 보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젠 고물에다 노 2개를 가로질러 묶어 놓으면 밤새 고기의 속력을 느리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고기는 오늘 밤도 끄떡없을 테고 나도 괜찮다.
돌고래 살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내장을 좀 더 있다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럼 조금만 있다가 돌고래의 칼질도 하고 저 큰 고기 녀석이 끌기 힘들도록 노도 묶어두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두고 해질녘이니까 성가시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떤 고기든 해질 무렵에는 다루기가 더 어려운 법이니까.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린 후 다시 줄을 잡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편한 자세로 하려고 애썼다. 그는 배전에 몸을 기대어 이물 쪽으로 젖혀서 그냥 줄을 잡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도록, 즉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하나씩 배우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에 따라 써먹을 수 있는 방도가 있게 마련이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녀석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과 덩치가 크니까 먹는 양도 많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다 먹었다. 내일은 또 돌고래를 먹을 것이고. 노인은 돌고래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내장을 빼낼 때 조금 먹어두어야 될 것 같았다. 물론 다랑어보다 먹기가 힘들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 쉬운 일이 있겠는가. 고기야, 좀 어떠냐? 하고 그는 소리내어 물었다. 나는 기분이 괜찮은 편이다. 왼손도 많이 나았고. 그리고 나에겐 하룻밤 하루 낮 동안 먹을 것도 있단다. 어디 너 혼자 계속해서 배를 끌어보려무나 고기야. 그러나 사실은 전혀 괜찮은 기분이 아니었다.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아픈 정도를 지나서 그가 믿으려 하진 않았지만 무감각 상태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고 노인은 자신을 다독거리는 것이었다. 오른손이 좀 상처났을 뿐 왼손의 쥐도 다 나았는데 그리고 두 다리도 성하고 또한 식량 문제라면 내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은가. 9월이면 해가 떨어지기가 바쁘게 날이 어두워지곤 했다. 주변은 벌써 어둑해졌다. 노인은 이물 쪽 낡은 배전에 기댄 채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쉬려고 애썼다. 첫 별이 나타났다. 노인은 그 별의 이름이 리겔성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다른 별들도 나타나서 모두 자기의 친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저 고기도 내 친구다.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저런 고기에 대해서는 내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단 말이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럴 땐 인간이 별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노인은 생각했다.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달은 달아나 버릴 것이다. 또 날마다 해를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큰 사건이 생길지 그건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자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큰 고기가 불쌍해졌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저 고기를 잡으면 도대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저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지, 물론 자격이 없다. 고기의 저 침착한 태도라든지 저 당당한 위엄을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보통 고기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나 달이나 별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그저 바다에서 살면서 우리의 참다운 형제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노인은 복잡한 생각을 일단 거기에서 멈추고 현실적인 문제로 되돌아왔다. 자, 이젠 학력에 대해서나 생각해봐야지. 여기엔 분명 장단점이 있다. 고기가 계속 달아나려고 애를 쓰고 한편 노가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서 배가 무거워진다면 녀석은 끝까지 발악을 해서 줄을 한없이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줄이 너무 풀어져서 잘못하다가는 고기까지 놓칠지도 모른다.
반대로 배가 가벼우면 서로의 고통은 연장되겠지만 고기에게는 아직 다 쓰지 않은 대단한 속력이 남아있을 테니 나로선 가벼운 편이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하여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힘을 축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돌고래가 상하지 않도록 빨리 내장을 빼내고 살점을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1시간을 더 쉰 다음 녀석이 계속 끄떡없 나를 알아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고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또 무슨 변화라도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를 묶어둔 것은 단순한 요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젠 안전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았다. 아직도 녀석의 힘은 대단하다. 얼핏 보기에는 낚싯바늘이 입구석에 꽂혀 있었고 놈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저런 큰 고기에게는 낚시가 주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겠지. 단지 굶주림이라는 고통과 알지도 못하는 대상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늙으니 이제 자네는 좀 쉬지.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녀석이 마음대로 애를 쓰게 놔두라고. 그는 2시간쯤 쉬었다. 오늘은 달이 늦도록 뜨지 않아서 시간을 짐작해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비교적 많이 쉰 셈이지. 하지만 정말 쉬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노인은 아직도 고기가 끄는 힘을 양 어깨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왼손으로 이물의 배전을 잡고서 요령을 부렸다. 고기를 끌어당기는데 스스로 힘을 쓰지 않고 배 자체에다 지우려고 했었다. 만약 이 줄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일은 얼마나 간단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기가 조금만 요동을 쳐도 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내 몸으로 버텨서라도 줄이 끌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언제든지 양손으로 줄을 풀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자네는 아직 한 번도 잠을 자지 못했어, 늙은이.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반나절과 하룻밤을 그리고 또 하루를 못 잤어. 그러니까 고기가 저렇게 점잖게 잠잠하게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잠잘 방도를 강구해야만 해. 잠을 안 자면 머리가 흐려질 테니 말이야.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아주 맑은데 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너무나 맑고 명료해서 먼 곳에 있는 친구인 별들처럼 초롱초롱했다. 그래도 잠을 자야 한다. 별도 달도 해까지도 잠을 자지 않는가. 심지어 바다마저도 조류가 없는 조용한 날이면 이따금 잠을 자는 걸 노인은 보아왔었다. 그러니 잠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자도록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낚싯줄에 대해서는 뭐 좀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도를 강구해 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이젠 돌고래를 요리할 시간이다. 잠을 자려면 노를 비끄러매어 다처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나는 안 자고 견딜 수 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그는 고기에게 조그만 충격이라도 줄까봐 조심하며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고물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반쯤은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를 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놈이 죽을 때까지 끌어야 하고 말고. 고물로 돌아온 노인은 몸을 돌려서 왼손으로 어깨에 맨줄을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별빛이 밝아지자 돌고래가 똑똑히 보였다. 그는 칼날로 돌고래 머리를 찔러서 고물 밑창에서 놈을 꺼내었다. 한쪽 발로 몸통을 밟고 항문에서 아래턱 끝까지 재빨리 배를 갈랐다.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빼내고 난 뒤 아가미도 죄다 뜯어냈다. 밥통이 보이길래 손으로 만져보니 묵직하고 미끈했다. 그것을 가르자 밥통 속에서 날치가 2마리나 나왔다. 날치는 아주 싱싱하고 단단했다. 노인은 그것을 나란히 내려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꺼내어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이 물 위에 인광의 꼬리를 남기며 가라앉았다. 돌고래의 몸통은 차디찼다. 그리고 이젠 별빛을 받아 문둥이처럼 희뿌연 색깔로 보였다. 노인은 오른쪽 발로 고기의 머리를 누르고 한쪽의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다른 쪽의 껍질을 마저 벗긴 뒤 머리에서 꼬리까지 살을 발랐다. 그는 뼈를 물에 던지며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나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한 빛을 남기며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돌고래의 저면엔 살점 가운데 날치 2마리를 놓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물 쪽으로 되돌아왔다. 노인의 등은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한껏 구부러져 있었다. 그는 고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갔다. 이물로 돌아온 노인은 판자 위에다 돌고래 살점 2쪽을 내려놓고 날치도 곁에 놓았다. 그런 다음 어깨에 메고 있던 줄을 옮기고 뱃전에 올려놓았던 왼손으로 다시금 그 줄을 잡았다. 그는 뱃전에 몸을 기댄 채 손에 와닿는 물의 속도를 주시하면서 날치를 물에 씻었다. 고기 껍질을 벗기느라 손에 인광이 묻었는데 거기 닿는 물결이 확연하게 보였다. 물결은 먼저보다 더 약해졌다. 손을 널빤지에 문지르니 인광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배 뒤로 천천히 떠내려갔다. 지금은 녀석도 지쳤거나 쉬고 있을 것이야 하고 노인은 말했다. 자, 이젠 나도 이 돌고래를 먹은 다음 좀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도록 해야겠지. 밤이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별빛 아래서 노인은 아까 집어온 돌고래 살점 중 한쪽의 반을 먹었고 내장과 머리 쪽을 떼어버린 날치 1마리를 마저 다 먹었다. 돌고래는 요리를 해서 먹으면 썩 좋은 음식인데 말이지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날로 먹으면 형편이 없단 말이야. 앞으로는 배를 탈 때 소금이나 라임을 꼭 가지고 타야겠어. 하지만 조금만 더 머리를 썼더라면 아까 낮에 바닷물을 배전에 뿌려놓고 말려서 소금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돌고래를 낚았을 때는 벌써 해질 무렵이 아니었던가. 그래도 역시 준비 부족인 것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생살도 잘 씹으니까 구역질은 나지 않는군. 동쪽 하늘에 구름이 덮이는가 싶더니 이내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의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람도 멎었다. 사나흘 후에는 날씨가 나빠지겠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오늘 밤이나 내일 밤까지는 괜찮아. 여보게 늙으니 이제 생각은 그만하고 고기가 잠잠할 동안 잠이나 좀 자두도록 하지.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몸 전체의 무게를 이물의 판자에다 실으면서 허벅다리를 오른쪽에다 갖다 붙였다. 그리고는 낚싯줄을 어깨에서 약간 아래로 낮추고 왼손을 그물에 얹어서 줄을 팽팽하게 했다. 이 오른손은 줄이 팽팽한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만일 자는 동안 줄이 느슨해지더라도 줄이 풀려나가는 순간 왼손이 나를 깨울 것이다. 오른손은 왼손보다 좀 더 힘이 들겠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데 익숙하니까 아마 괜찮을 것이다. 한 20분이나 반 시간만 자도 좋을 것 같았다. 그는 몸 전체를 앞으로 웅크린 채 낚싯줄에 기대고 전신의 무게를 다시 오른손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사자꿈을 꾸지 않았다. 그 대신 8마일이나 10마일쯤 뻗어있는 돌고래의 대군을 보았다. 놈들은 한창 교미식이어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는 뛰어오를 때 생긴 구멍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다. 그러다가 마을로 돌아와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 날씨는 북풍이 불어서 무척 추웠고 베개 대신 팔을 베고 자서 오른팔이 저렸다. 그런 다음에는 예외 없이 길게 뻗은 황금 해안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초저녁에 첫 번째 사자가 바닷가로 내려왔다. 그 뒤에 다른 사자들도 내려왔다. 노인은 저녁 미풍을 받으며 닻을 내리고 있는 배의 이물 쪽 판자에 턱을 고이고 앉은 채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주 즐거웠다. 달이 뜬 지도 벌써 오래되었건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고기는 쉬지 않고 낚싯줄을 끌어가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오른손 주먹이 얼굴을 탁 치고
오른손이 뜨겁게 탈 정도로 줄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노인은 잠을 깼다. 왼손에는 아직 아무런 감각이 없었으나 그는 풀려나가는 줄을 오른손으로 힘껏 막았다. 그래도 줄은 급속도로 풀려나갔다. 드디어 왼손도 줄을 찾아서 잡아당겼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동시에 타는 듯했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하자 금방 심하게 상처를 입고 말았다. 노인은 낚싯줄 사리를 돌아보았다.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더니 연달아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줄은 계속해서 빠르게 풀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빠른 속도로 끌려갔다. 노인은 줄이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당기곤 했다. 그는 엉겹결에 이물개까지 끌려가 있었으므로 돌고래 살점에 얼굴을 처박은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군. 그러니 이젠 모든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여야지.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줘야지.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하고 말고. 그는 고통을 잊으려고 그런 생각도 했다. 노인은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철썩 물이 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낚싯줄이 하도 빨리 풀리는 바람에 손을 심하게 베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말하곤 했었으므로 될수록 손바닥으로 해서 낚싯줄이 미끄러져 나가거나 손가락을 베이는 일이 없도록 굳은 살 박힌 곳으로 줄을 쥐려고 애를 썼다. 이럴 때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낚싯줄 사리를 적셔주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여기 있었다면, 그 애만 여기 있었다면. 낚싯줄은 풀려나갔고 또 계속 풀려나갔지만 이젠 그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있게 줄을 끌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널빤지에서 머리를 들 수 있었고 또 볼이 지디겨 놓은 생선의 살점에서도 얼굴을 들 수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줄을 놓아주고는 있었지만 조금씩 천천히 놓아주고 있었다. 그는 발로 더듬어서 낚싯줄 사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직도 줄은 충분히 있었다. 이제 저 고기는 새로 물속으로 풀려나간 낚싯줄들이 물에서 받는 마찰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녀석이 서너 번은 더 뛰어올랐으니 등줄기에 붙어있는 공기통에 공기가 잔뜩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 이젠 내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내려가서 죽을 염려는 없다. 곧 녀석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 그때 놈을 좀 다루어 보아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뛰어올랐을까? 배가 고파서 갑자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죽음의 암흑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것일까? 아마 갑자기 무서워졌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렇게도 침착하고 당당했던 녀석이었는데 전혀 겁도 없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이봐 늙은이, 자네나 무서워 말고 자신을 갖는 것이 좋겠어. 그는 멋쩍게 중얼거렸다. 자넨 다시 고기를 소나기에 넣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줄을 당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곧 돌게 될 거야. 노인은 다시 왼손과 양어깨로 줄을 붙잡았다. 그리고 엎드려서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돌고래 살점이 지디겨진 얼굴을 씻어내었다. 만약이라도 그것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토를 하게 된다면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이다. 얼굴을 씻고 나자 이번엔 배전 너머로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노인은 먼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소금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고기가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고기가 지쳐서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곧 회전을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때 가면 진짜 우리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노인은 오른손이 물속에 있을 만큼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른손을 꺼내서 바라보았다. 대단찮군. 하고 그는 말했다. 사나이가 이 정도 아픈 게 뭐 그리 문젠가.
그는 새로 생긴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시 줄을 고쳐주고는 고기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는 왼손을 반대편 배전으로 내밀어 물에 담갔다. 네가 가치 없는 짓을 하느라고 이렇게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야. 하고 노인은 자신의 왼손을 향해 말했다. 그러나 네가 어디 갔는지 종종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왜 나는 두 손 다 튼튼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물론 그동안 오른손만 주로 써서 왼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도 있겠지. 그러나 배울 기회란 얼마든지 있었던 게 아닌가. 하지만 단 한 번 쥐가 나긴 했어도 간밤에는 그리 형편없이 굴지는 않았다. 만약 다시 한번 쥐가 난다면 왼손 너는 낚싯줄에 끊겨버리도록 놔두고 말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머릿속이 맑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돌고래를 좀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먹을 수가 없어 하고 혼잣말을 했다. 괜히 몇 점 더 먹었다가 구토로 기운이 빠지는 것보단 머리가 좀 멍한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게다가 얼굴을 그 속에 처박기까지 했으니 지금 와서 그 고깃점을 먹는다고 해도 토해낼 것이 틀림없었다. 상할 때까지 그저 비상용으로 놓아두자. 이제 양분을 취해서 힘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너란 놈은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노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날치를 보았다. 한 마리 남은 저 날치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 날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요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왼손으로 집은 뒤 뼈를 조심스레 씹으며 꼬리까지 죄다 먹어버렸다. 날치는 어떤 고기보다도 양분이 많은 고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내게 필요한 힘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고기가 회전을 하도록 유도해서 싸움이나 해보자. 노인이 바다로 나온 후 세 번째로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고기가 회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낚싯줄의 경사만 보아서는 고기가 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직은 너무 일렀기 때문이다. 그는 고기가 줄을 끄는 힘이 약간 약해진 것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가만히 당기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줄은 팽팽해졌다. 그러나 금방 끊어질 듯한 정도까지 당기자 조금씩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양 어깨와 머리를 줄 밑으로 뺀 뒤 꾸준히 그리고 가만가만히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을 앞뒤로 휘두르는 동작을 취하면서 몸과 두 다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다. 그는 자신의 늙은 다리와 어깨를 줄을 끌어당기는 동작의 주축으로 삼았다. 대단한 회전이야. 하고 그는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저 녀석이 지금 돌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그러나 더 이상은 끌려오지 않았다. 노인은 햇빛을 받아 줄에서 물방울이 구슬처럼 튈 때까지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다시 줄이 풀려나가기 시작하자 노인은 무릎을 꿇고 마지못해서 어두운 물속으로 다시 줄을 놓아주었다. 녀석은 지금 원주의 먼 쪽을 돌고 있는 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줄을 늦추지 말고 당기고 있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당기고 있으면 돌 때마다 회전거리가 단축될 것이다. 어쩌면 1시간 후에는 다시 그 엄청난 고기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저 고기에게 혹독한 맛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2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뼛속까지 지쳐 있었다. 그러나 회전거리는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낚싯줄의 경사로 보아 고기가 헤엄치면서 줄곧 위로 떠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동안이나 노인은 눈앞에서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땀이 흘러들어 눈이 따가웠다. 눈 외에도 이마에 난 상처까지 매우 쓰라렸다.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반점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런 현상은 그가 줄을 당기느라 애를 쓸 테면 을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벌써 2번이나 아찔한 현기증을 느낀 터였다. 노인은 그것이 걱정이었다. 이런 고기를 놓치고 죽을 수도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게 끌어올렸는데 하느님, 제발 제 육체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외우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외운 것으로 해두자. 틀림없이 나중에 외울 테니까 라고. 바로 그때 2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 느낌이 매우 뚜렷하고도 세차게 느껴졌으며 또한 힘이 들었다. 녀석은 지금 철사로 된 목줄을 그 창날 같은 주둥이로 치고 있는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은 언젠가는 오고야 말 일이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뛰어오를지도 모른다. 이제 저 스스로 도는 걸 계속하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오를 필요도 있었겠지만 뛰어오를 때마다 낚시에 찔린 상처가 크게 벌어져서 어느 순간 낚시를 빼던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뛰지 마라 고기야. 하고 그는 당부하듯 말했다. 제발 뛰지 마라. 고기는 6번이나 더 철사를 쳤다. 그리고 고기가 머리를 흔들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놓아주었다. 고기의 고통을 이 정도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고통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기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고통스러우면 미쳐버릴 것이다. 잠시 후 고기는 철사에 부딪히는 동작을 중지하고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노인도 쉬지 않고 줄곧 줄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정신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꼈다. 왼손으로 바닷물을 펴서 머리를 적셔보았다. 몇 번을 덮어서 머리를 적시고는 손으로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래도 주인은 안 나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곧 고기가 올라올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견딜 수 있다. 아니 견뎌야만 해.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지. 그는 뱃머리에 몸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줄을 등에서 내렸다. 고기가 원주의 먼 쪽을 돌 때는 자기도 좀 쉬고 가까이서 돌 때는 다시 힘을 내서 싸워보자는 계산이었다. 노인은 뱃머리에 앉아 쉬면서 줄을 당기지 않고 고기가 저 혼자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다. 노인은 줄의 인력을 통해서 고기가 회전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음을 알자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줄을 잡아끌면서 배를 짜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이렇게 피로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부는구나. 이 바람이 불면 고기를 끌어들이기에 유리하다. 나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바람이다. 다음에 회전을 하려고 고기가 헤엄쳐 나가면 그때 쉬어야겠다. 노인은 스스로를 달래듯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2-3번만 더 돌고 나면 잡히겠지.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에 걸려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회전하는 것을 감지하자 다시 줄을 끌어당기면서 이물에 주저앉았다. 고기야, 너는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지만 굽이 돌 때 내 너를 잡으마. 그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파도가 꽤 높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미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바람이 꼭 필요했다. 서남쪽으로 저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는 말했다. 감히 남자가 바다에서 길을 잃으려고. 게다가 육지는 아주 길다란 섬이니까. 그가 문제의 고기를 처음 본 것은 3번째 회전 때였다. 처음에는 뱃밑을 한참 동안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도저히 그 길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하고 그는 말했다. 저렇게 클 리가 있나. 그러나 고기는 그 그림자만큼 컸다. 회전을 마친 후 고기는 배에서 겨우 30야드 떨어진 물 위로 떠올랐었다. 그때 노인은 물 밖으로 나온 고기의 꼬리를 보았다. 그것은 큰 낯의 날보다도 더 길었고 검푸른 물을 배경으로 하여 아주 창백한 라벤더 빛깔로 보였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고기가 해면 바로 아래를 헤엄치기 시작하자 비로소 노인은 그 거대한 몸집과 띠를 두른 것 같은 자줏빛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넓적하게 퍼져 있었다. 그때쯤에야 노인은 고기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주위를 헤엄치는 회색 빨판 상어 2마리도 보았다. 2마리의 상어는 그 고기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때는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아니면 큰 고기의 그늘에서 요요히 헤엄을 치기도 했다. 2마리 다 길이가 3피트는 넘을 것 같았다. 빨리 헤엄칠 때는 몸 전체를 뱀장어처럼 세차게 움직였다. 노인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햇빛이 뜨거워서만이 아니었다. 고기가 조용히 차분하게 돌 때마다 그는 줄을 당겼다. 이제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아주 바싹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머리에 작사를 꽂으려고 해선 안 된다. 단 한 번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 침착하게 굴어라. 그리고 더욱 힘을 내라 늙으니. 하고 그는 말했다. 예상대로 다음 회전 때 고기는 등을 물 밖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거리가 좀 멀었다. 그 다음 회전 때도 역시 너무나 멀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몸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으므로 노인은 조금만 더 줄을 끌어들이면 고기를 배에 나란히 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벌써부터 작사를 준비해 두었었다. 작살에 달린 가는 밧줄을 감아놓은 사리는 둥근 광주리 안에 담아두었고 끝은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메어놓았다. 고기는 이제 천천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간혹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일 뿐이었다. 노인은 고기를 배 가까이 몰아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고기는 잠깐 동안 배를 드러내더니 약간 뒤뚱거렸다. 그러나 잠시 후 몸을 바로 하더니 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저것 봐. 내가 녀석을 움직이게 했다. 노인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내가 움직이게 해서 배를 드러냈던 거야. 그는 또다시 현기증이 났으나 있는 힘을 다해 고기를 붙잡고 있었다. 내가 녀석을 움직였다. 아마 이번에는 끝장을 낼 수 있을 거야. 소나 끌어당겨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다리야 버텨라. 머리야 날 위해 견뎌다오. 제발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 제발 정신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고기를 끌어오련다. 그러나 온 힘을 기울여서 고기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렸을 뿐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헤엄쳐 나가 버렸다. 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고기야.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하지 않니? 그렇다고 네가 나마저 죽여야 되겠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말라서 소리내어 말을 할 수도 없었으나 이젠 물 있는 데까지 갈 힘도 없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배전으로 끌어와야 해. 녀석이 계속 돈다면 내 몸이 온전치 못할 거야. 아니, 그래도 괜찮을 거야. 언제나 괜찮을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또다시 고기가 회전을 시작했다. 그때는 거의 고기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또다시 고기는 자세를 바로잡고 유유히 헤엄쳐 나가 버렸다.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고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너에게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일찍이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위험이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네가 날 죽인다고 해도 조금도 서운할 것 같지가 않다. 형제여, 자 어서 와라. 날 죽여라.
누가 누굴 죽이건 상관없다. 이제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를 좀 식혀야지. 머리를 식히고 끝까지 남자답게 고통을 견뎌내도록 온갖 지혜를 모아야지. 아니면 저 고기처럼이라도 말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정신 차려야 머리야. 그는 자기 귀에도 거의 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 차려. 고기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회전을 했으나 형세는 마찬가지였다. 이젠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때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기절할 것 같은 상태에 빠지곤 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는 한 번 더 힘을 써보았다. 마침내 고기가 뒤뚱거렸다. 순간 그 자신도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고기는 다시 몸을 바로잡고 거대한 꼬리를 휘저으며 또다시 유유히 헤엄쳐가 버렸다.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노인은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 두 손은 제멋대로 짓무르고 눈도 희미해져서 잠깐 순간적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다시 한번 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역시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한번 해보자. 그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습관적으로 중얼거렸다. 노인은 온갖 고통을 억누르고자 애썼다. 자신의 남은 힘과 과거의 긍지까지 다 동원하여 고기가 던져주는 극심한 고통과 겨루었다. 마침내 고기는 주둥이를 배전에 닿을락말락하면서 노인의 곁으로 유유히 헤엄쳐 오더니 그대로 배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길이가 길고 높고 넓은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그리고 온몸이 온통 은빛으로 보이던 그 무한히 큰 고기가 배를 지나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은 손으로 잡고 있던 줄을 놓고 발로 밟았다. 그리고 드디어 작사를 높이 쳐들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 지금까지 써왔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내어서 물 위로 드러낸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를 내리찔렀다. 노인은 쇠작살이 꽂힌 것을 느끼며 작살에 몸을 기대었다. 고기의 몸속에 작살이 더 깊이 박히도록 몸에 전 중량을 실었다. 그러자 고기는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느꼈던지 마지막 기운을 내어 물 위로 높이 솟구쳤다. 그 고기는 마침내 거대한 몸 길이와 넓이를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었다. 또 온갖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 모양은 마치 배에 타고 있는 노인의 머리 위에 매달리는 듯 하더니 잠시 후 고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노인의 몸과 배는 흠뻑 물보라를 맞고 말았다. 노인은 의식이 몽롱해지고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앞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작살의 줄을 간추렸다. 그리고는 터져서 생살이 드러난 손에 그것을 쥔 채 천천히 풀어주었다.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기가 은빛배를 드러내고 떠있는 것을 보았다. 작살자루가 고기의 어깨 쪽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닷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피는 처음에는 1마일도 더 깊은 푸른 물속에 있는 고깃대처럼 시커멓게 보이더니 곧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은빛으로 빛나던 고기의 몸뚱이는 이제 조용히 파도에 둥실 떠 있었다. 노인은 희미한 시력을 온통 집중시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작살줄을 말뚝에다 2번 감아놓고는 머리를 2손 사이에 파묻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는 이물의 널빤지에 기대면서 자신을 다그쳤다. 나는 늙은이고 또 너무나 지쳐버렸어. 하지만 나는 방금 내 형제인 이 고기를 죽였다. 따라서 이제는 뒤처리 노역만 남아있을 뿐이다. 고기를 배에다 나란히 묶을 수 있도록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설사 지금 당장 이 배에 2사람이 있다 해도 저 고기를 배에 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고기를 배에다 실을 때 배에 물이 찰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내도 입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고기를 배 가까이로 끌어와서 밧줄로 잘 묶은 다음 돛대를 세우고 돛을 펴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밧줄은 아가미를 통에 끼어서 입으로 빼야겠다. 그리고 머리를 이물에 꽉 비끄러맬 수 있도록 고기를 끌어들여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순간 그는 저 몸뚱이를 만지거나 더듬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기는 내 재산이다. 그러나 단지 그 때문에 만져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조금 전 심장을 만져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착살 자루를 박아 넣을 때 말이다. 자, 이제 끌어들여서 비끄러매어라. 저놈을 배에 비끄러맬 수 있도록 꼬리와 허리를 올가미를 하나씩 걸어야 한다. 늙은이, 어서 일을 시작하시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물을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젠 뒤치다거리만 남아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본 후 다시 고기를 바라보았다. 해를 찬찬히 살펴보니 오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다. 무역풍이 일고 있었다. 이제 낚싯줄은 아무래도 괜찮다. 집에 가서 그 아이와 둘이서 풀어가지고 새로 이으면 되니까. 이리 오너라 고기야. 노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고기는 오지 않았다. 오기는커녕 이젠 바다를 침대 삼아 뒹굴거리며 누워 있었다. 노인은 배를 끌어 고기 쪽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고기 옆으로 가서 고기 머리를 뱃머리에다 대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크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기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켰다. 우선 말뚝에서 착살밧줄을 풀어서 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턱으로 빼낸 뒤 칼처럼 뾰족한 부리를 한번 감아서 다른 쪽 아가미로 빼내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리에다 감아서 양끝을 매듭지은 뒤 이물에 있는 말뚝에다 단단히 비끄러매었다. 그리고 나서는 밧줄을 끊어내었다. 이젠 꼬리에다 올가미를 씌우는 일이 남았다. 그는 고물 쪽으로 갔다. 고기는 본래의 색깔인 자줏빛과 은빛일색으로 변해갔다. 줄무늬는 꼬리와 마찬가지로 옅은 보랏빛이었다. 줄무늬는 손가락을 쫙 편 것보다도 넓었다. 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렌즈처럼 보였고 눈빛은 행렬기도의 참리한 성자처럼 표정이 없었다. 고기를 죽이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물을 조금 마시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의식은 잃지 않을 것 같았다. 머리도 개운했다. 저 정도라면 1500파운드는 넘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훨씬 더 넘을지도 모르지. 내장을 빼내고도 약 3분의 2가 남을 텐데 파운드당 30센트씩 받는다면 모두 얼마나 될까. 계산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걸 하고 그는 말했다. 지금 내 머리는 그 정도로 맑지가 못해. 그러나 오늘은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와 비교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다. 디마지오처럼 발 뒤꿈치 뼈는 아프지 않았지만 사실 나도 두 손과 등이 정말 아팠으니까. 노인은 또 생각을 해보았다. 정말 뒤꿈치뼈 타박상이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순간에 그 병에 걸릴지도 몰라. 그는 그 큰 고기를 이물과 고물 그리고 배 허리께에 단단히 비끄러매었다. 고기의 크기는 큰 배 한 척을 나란히 메어놓은 것만큼 컸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밧줄을 한 가닥 끊어서 고기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턱을 부리에 갖다 대어 묶어놓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미끄럽게 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음에는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와 가름대 등장비를 등을 정한 뒤 조각조각 기운 돛을 폈다. 마침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나침판이 없어도 서남쪽이 어느 방향인가를 알 수 있었다. 무역풍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으므로 돛이 이끌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젠 가는 낚싯줄을 이용해 뭐든 먹을 것을 낚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목도 축여야지. 그러나 꿰낚시는 보이지도 않았고 미끼로 쓸 정어리마저 상해 있었다. 할 수 없이 누런 모자반 유해초가 한 조각 지나가는 것을 갈고리로 건져서 털어보았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잔새우가 뱃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서너 마리는 그래도 꽤 먹을만해 보였다. 새우들은 노인의 발밑에서 모래벼룩처럼 튀고 차고 했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새우의 머리를 따낸 뒤 껍질이며 꼬리까지 죄다 씹어먹었다. 아주 조그만 새우였지만 노인은 그것들이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도 물병에는 물이 2모금쯤 남아 있었다. 노인은 새우를 먹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배는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도 잘 달렸고 그는 키의 손잡이로 배의 방향을 조종했다. 고기가 잘 보였다. 노인은 상처투성이의 두 손을 보았다. 그리고 고물에 닿은 등의 아픔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이 일이 정말 일어났었다는 걸 깨달았다. 고기와의 싸움이 끝나갈 무렵에는 몹시 고통스러워서 아마 이것이 꿈일 거야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 잠시 걸려있는 모양을 보고서 뭔지 참으로 이상스러운 것이 있구나 하고 여겼던 것이다. 노인은 도저히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눈이 평소처럼 잘 보이지만 그땐 눈도 잘 보이지 않았었던 것이다. 이제 노인은 고기도 실존하고 손과 등도 실제로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분명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정도의 상처는 얼마 안 가서 나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피도 나올 만큼 나왔으니 소금물에 닿으면 금방 낫게 될 것이다. 정말로 깊은 바닷속의 컴컴한 그물은 우리 같은 어부들에겐 무엇보다도 제일 잘 듣는 약이다. 소는 제 할 일을 훌륭히 해냈고 또 우리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맑게 하는 것뿐이었다. 고기는 입을 꽉 다문 채 꼬리만 수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우리는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머리가 조금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노인은 다른 생각을 했다. 지금 대체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건가? 내가 고기를 뒤에 매달아 끌어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또 만일 고기가 배 안에 실려 있다면 역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노인은 그들이 한데 묶여서 나란히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또 문득 고기가 원한다면 나를 데리고 가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저 고기보다 좀 낫다는 것은 꾀가 있다는 것뿐이다. 사실 고기는 나를 해치려고 하지도 않았었다. 그들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짠물에 손을 담근 채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하늘에 떠있는 저군과 권운으로 보아서 밤새도록 미풍이 불 것임에 틀림없었다. 노인은 자신이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려고 고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첫 번째 상어가 고기를 공격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였다. 상어의 공격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검은 피구름이 1마일이나 깊은 바닷속까지 퍼지자 피냄새의 흔적을 맡은 상어가 푸른 수면을 박차고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 그리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냄새를 쫓아 배와 고기가 지나온 길을 따라 헤엄쳐왔던 것이다. 상어는 때로 그 냄새의 흔적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냄새를 찾아내거나 그 흔적이 남아 찾아내곤 해서 재빨리 따라왔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다는 덩치가 큰 마코상어였다. 그 상어는 흉악한 주둥이만 빼고는 몸 전체가 아름다웠다. 잔등은 황새치처럼 푸른빛이었고 배는 은빛이며 껍질은 매끈하고 아름다웠다. 빨리 헤엄칠 때는 커다란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어서 꼭 황새치같이 보였다. 상어는 바로 수면 아래에서 높은 등지러미를 꼿꼿이 세운 채 노인의 배를 뒤쫓고 있었다. 등 지느러미가 가차없이 물을 베었다. 꽉 담은 주둥이 속에는 8줄의 이빨이 죄다 안으로 굽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통 상어의 이빨처럼 피라미드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렸을 때의 모양과 같았다. 이빨의 길이는 거의 노인의 손가락 정도고 양쪽 끝이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바다에 사는 어떤 고기라도 잡아먹히게 생긴 이빨인 것이다. 게다가 놈은 매우 빠르고 힘세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당해낼 고기가 없었다. 바로 그 공포의 상어가 신선한 피냄새를 맡자 전속력으로 쫓아온 것이었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저 상어는 무서워하는 것이 전혀 없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놈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상어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런데 고기를 비끄러매느라 밧줄을 잘랐었기 때문에 짧았다. 이제 노인의 머리는 맑고 정상적이었다. 상어를 보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노인은 중얼거리면서 상어와 배에 매단 큰 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거 역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상어가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잘하면 그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덴투소란 놈,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상어는 빠른 동작으로 고물 가까이 바싹 다가왔다. 상어가 고기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때 노인은 상어의 그 벌린 입과 이상한 눈을 보았다. 놈이 바로 꼬리 위쪽의 살점을 향해 덤벼들 때 이빨로 찰칵 소리를 내면서 물어뜯는 것이 보였다. 잠시 동안 상어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통을 겨누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의 줄과 코에서 뒤로 똑바로 올라간 줄이 교차되는 지점에 작사를 꽂았다. 그때 큰 고기의 가죽과 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노인의 눈앞에는 그저 크고 날카로운 푸른 머리와 커다란 눈과 거친 이빨을 찰칵거리며 무엇이나 삼켜버리는 툭 튀어나온 주둥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상어의 골이 있는 위치였으며 노인은 바로 그곳을 내리친 것이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피투성이가 다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친 것이다. 별로 희망은 없었지만 무서운 결의와 철저한 증오심으로 작사를 꽂았던 것이었다. 상어가 빙그르 돌기 시작했다. 노인이 언뜻 보기에 상어의 눈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어는 밧줄로 몸을 2번 감더니 다시 한번 돌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상어는 거꾸로 뒤집혀졌음에도 꼬리로 물을 후려치고 주둥이를 연속 찰칵거리며 경주용 보트처럼 물을 헤치고 달리는 것이었다. 상어의 꼬리가 요동치는 바람에 해면은 온통 하얗게 물보라가 튀었다. 이어서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툭 끊어지는 게 아닌가. 그때 상어의 몸뚱이가 거의 대부분 물 위로 드러났다. 상어는 잠시 수면에 가만히 떠 있었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고 상어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상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40파운드는 좋게 가져가 버렸어. 노인은 잠옷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내어 말했다. 작살과 밧줄도 모두 가져가 버렸다. 그런데 내 고기는 또다시 피를 흘리다니. 그렇다면 언제든 다른 놈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고기는 병신이 되고 말았다. 노인은 더 이상 고기를 보고 있지 않았다. 고기가 뜯길 때 노인은 마치 자기 자신의 살점이 뜯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고기를 물어뜯은 상어를 나는 죽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놈은 내가 본 중 가장 큰 덴투소야. 사실 나는 큰 놈들을 많이 보아왔었는데. 이렇듯 엄청난 행운이 오래 갈 리가 있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이것이 꿈이었다면, 고기를 낚은 일도 없고 신문지를 깔고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중이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나 사람은 이 정도 일에 지치지 않아 하고 그는 말했다. 사람은 죽을지언정 고기에게 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가 고기를 죽인 것은 참 안 된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부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텐데 나에겐 작살마저 없으니 덴투소 상어는 대부분 잔인하고 유능하며 힘세고 영리하다. 그러나 내가 저 상어보다 더 영리했어. 하지만 내가 더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저들보다 무장이 잘 되어 있었던 것뿐인지도 몰라. 쓸데없는 생각이랑 말라고 늙으니.
그는 스스로를 꾸짖듯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 상어가 오면 그때 상대할 일이지. 벌써부터 걱정은 무슨 걱정이람.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으니 오직 그것하고 야구뿐이다. 내가 상어의 골통을 찌르던 멋진 순간을 디마지오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그리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걸. 그러나 내 손이 뒤꿈치뼈가 아픈 만큼 불리했던 조건이었을까? 알 수가 없었다. 옛날에 한번 헤엄을 치다가 가오리를 밟았을 때 가오리에 찔린 적이 있었지. 그땐 하반신이 밥이 되고 참을 수 없이 아팠어. 그때 말곤 뒤꿈치에 이상이 생긴 적은 없었지 아마. 이봐, 기왕이면 뭐 좀 유쾌한 일이나 생각하지 늙으니. 그는 중얼거리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다. 이제 시시각각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까 40파운드를 잃었으니 더 가볍게 달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배가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반드시 다른 방도가 있어.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 손잡이에다 칼을 묶어놓으면 되겠지. 노인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키 손잡이와 밟고 있던 돛자락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자, 나는 틀림없이 늙은이에 불과해. 그렇지만 무장은 되어 있잖아. 미풍이 좀 쐬어지는 것 같았다. 배는 잘 달렸다. 그는 고기의 앞부분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자 얼마쯤 희망이 생겼다. 희망을 안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심지어 그것은 죄라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늙으니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죄 말고도 얼마든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 또한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죄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아마 그 고기를 죽인 것은 죄가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먹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일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죄가 아닌 게 없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은 죄를 생각하지 말자.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실컷 생각하라지.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너는 어부가 되려고 태어난 거야. 성 베드로도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한때 어부였어. 노인은 자기에게 관련된 모든 일을 즐겨 생각했다. 노인에게는 읽을 것도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다. 너는 다만 살기 위해서라든지 팔기 위해서 고기를 죽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긍지를 위해서 또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죽인 것이다. 너는 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역시 사랑했다. 만약 진정 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아니, 죄보다 더한 것은 아닐까. 늙으니 자넨 생각이 너무 많군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너는 덴투소 상어를 즐겨 죽이진 않았었지. 그는 계속 생각했다. 그놈은 너처럼 산고기를 먹고 산다. 어떤 상어는 썩은 고기나 먹고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놈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아무런 두려움도 모르는 멋진 고기다. 맞아. 나는 정당방위로 그 고기를 죽였어.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그리고 나는 놈을 솜씨 좋게 해치웠다. 게다가 하고 노인은 생각해보았다. 실제로 모든 동물들도 대부분 다른 동물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고기잡이가 나의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것처럼 나를 죽이기도 한다. 그는 아이가 자기를 살려주고 있다고도 생각했다.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된다. 그는 뱃전으로 몸을 굽혀 상어가 물어뜯어 놓은 고기의 살점을 한 점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그 고기는 쇠고기처럼 살이 단단하고 물이 맑았으나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없었다.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냄새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것만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노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언가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미풍이 불었다. 동북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뀌는 듯 했으나 미풍이 잦아들 것 같진 않았다. 노인은 멀리 앞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돛도 선체도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치가 이물 쪽에서 뛰어올랐다가 뒤로 빠져나가 버리고 누런 해초 조각들만 무심하게 떠있을 뿐이었다.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고물에 기대어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리려고 했었다. 이따금 말린 고기를 씹으면서 2시간 정도를 보냈을 때였다. 노인은 쫓아오던 상어 2마리 중 앞에 놈을 보고야 말았다. 아, 노인은 절망적인 비명을 토했다. 그건 도저히 다른 말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못이 사람의 생손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무의식 중에 나올 법한 그런 소리이리라. 갈라노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리고 노인은 앞놈 뒤로 유유히 따라오고 있는 2번째 놈의 지느러미도 보았다.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스치고 지나가는 꼬리의 동작으로 보아 이놈들은 코가 삽같이 생긴 신락상어가 틀림없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고 흥분되어 있었다. 상어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잠시 멍청해져 냄새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냄새를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비끄러매고 키에 손잡이도 끼워 놓았다. 그리고는 칼을 묶어놓은 노를 잡았다. 하지만 손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노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노를 힘 안 들게 쳐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곤 손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또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결심으로 2 손을 꽉 쥐었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상어의 널쩍하고 평평하고 또 삽처럼 뾰족한 머리도 보였다. 끝이 흰 넓은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놈들은 상어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상어였다. 이런 종류의 상어는 냄새가 고약하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으며 배가 고플 때는 심지어 노든지 키든지 마구 물어뜯기까지 한다. 해면에 잠들어 있는 거북이의 다리나 발을 잘라먹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배만 고프면 생선의 피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물속에서 사람들에게 덤벼들기도 한다. 아, 노인은 다시 짧은 비명을 토했다. 갈라노 너냐? 어서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상어가 다가왔다. 그러나 아까의 마코상어와는 행동이 좀 달랐다. 한 놈이 몸을 돌리더니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놈이 몸부림치며 고개를 물어뜯을 때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반원형 주둥이를 크게 벌리며 손살같이 덤벼들었다. 그놈은 이미 물어뜯긴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갈색 정수리에서부터 골이 척추와 만나는 뒤통수에 이르기까지 줄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노인은 노에 묶인 칼을 이용하여 그 부분을 냅다 찔렀다. 그런 다음 다시 고양이같이 생긴 상어의 누런 눈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상어가 고기를 놓고 떨어져 나갔다. 우습게도 그놈은 죽으면서도 물어뜯은 고기를 삼키고 말았다. 그러나 나머지 한 놈은 여전히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다. 살점이 뜯겨나갈 때마다 배가 흔들렸다. 노인은 배전을 돌려서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돛을 내려버렸다. 상어가 나타났다.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배전에 몸을 기대고 찔렀다. 그러나 껍질이 단단해서 살만 찢어졌을 뿐 깊이 찔린 것 같지는 않았다. 너무 힘껏 찌르느라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파왔다. 그러나 상어는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손살같이 올라왔다. 상어의 코가 물 밖으로 나오더니 고기한테 달려들었다. 상어가 고기의 살점에 코를 박고 있을 때 노인은 평평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칼을 찔렀다. 계속해서 칼날을 뽑아서 다시 같은 곳을 찔렀다. 그래도 상어는 주둥이를 쳐박고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번엔 왼쪽 눈을 찔러보았다. 그래도 상어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놈,
그래도 안 떨어져? 노인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칼날로 척추골과 두개골 사이를 찔렀다. 이번엔 칼이 쉽게 들어갔다. 상어의 연골이 쪼개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뽑았다. 그리고 상어의 주둥이를 벌리려고 칼날을 주둥이 사이로 밀어넣었다. 상어의 입속에서 칼날을 비틀자 상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노인은 말했다. 죽어라 이놈 갈라노야. 어둠 속 깊이 깊이 가라앉아서 먼저 간 니놈의 친구인지 어미인지나 만나봐라.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칼날을 닦고 노를 닦았다. 돛이 바람을 안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노인은 배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고기의 사분지일이나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분을 잃어버렸군. 노인은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꿈이라면, 아니 차라리 내가 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으련만. 미안하다 고기야. 결국은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구나. 그는 말을 잃고 말았다. 이젠 고기를 쳐다보기조차 싫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물에 씻기고 불어서 고기의 색깔은 거울 뒷면의 탁한 은빛 같았다. 그래도 아직 그 줄무늬는 보였다. 그렇게 멀리 나가지 말 걸 그랬다 고기야. 하고 그는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도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고기야. 그는 계속 혼잣말을 했다. 이젠 칼이 잘 묶여져 있나 살펴보고 끊어진 데가 없나 봐야지. 아직도 상어가 더 올 테니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운동을 해두어야지. 이럴 때 칼을 갈 숫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인은 노 손잡이에 칼이 잘 묶여져 있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정말 숫돌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물론 다른 것들도 모두 가지고 나왔어야 했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늙은이 그런 생각을 하면 뭐라나. 자네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주는군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젠 그것도 실증이 났어. 그는 키를 겨드랑이에 낀 채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 맡겨놓고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어. 그는 물어뜯긴 고기의 아래쪽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쿵 하고 치받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갔을 것이고 이젠 그 고기가 바다의 모든 상어들을 다 불러들일 만큼 고속도로처럼 널찍한 길을 닦아놓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 고기는 한 사람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고기나 지킬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두어라. 지금쯤 바다에 온통 고기 냄새가 퍼져 있을 텐데 내 손에서 나는 피비린내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내 손은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니다. 상처도 걱정한 만큼 큰 것도 아니고 피를 흘렸으니까 쥐도 안 날 것이다. 이제 뭐 또 생각할 게 없을까? 그는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젠 아무 생각도 말고 다음에 올 놈들이나 기다려야 한다. 정말 이것이 꿈이라면 좋겠다. 그러나 혹시 또 모를 일이지 않은가. 어쩌다 결과가 좋게 될지도 말이다. 다음에 나타난 놈은 신락상어였다. 만일 사람 머리가 들어갈 만큼 넓은 주둥이가 달린 돼지가 있다면 바로 그런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놈은 돼지가 죽통을 향해 달려들듯이 다가왔다. 노인은 그놈이 고기를 물게 놔두었다가 노의 비끄러맨 칼로 단번에 꼴통을 찔렀다. 그러나 상어가 몸통을 뒤집으며 퉁겨나갔기 때문에 칼을 빼앗기고 말았다. 노인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노를 잡았다. 노인은 그 커다란 상어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살아있을 당시의 크기에서 조금 작아지고 그러다가 아주 작아지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황홀하곤 했었는데 그러나 이젠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았다. 나에겐 아직 갈고리떼가 남아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별 소용은 없을 거야. 그래도 아직 노가 2개에다
키 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가 하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결국 나는 저놈들한테 지고 마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수도 없다. 그러나 내게 노와 짧은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는 나는 끝까지 싸워볼 것이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짠물에 적시려고 바다에 담그었다.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바다와 하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더 세게 일고 있었다. 곧 육지가 보였으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네는 지쳤군, 늙은이.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속속들이 지쳤어. 해지기 바로 직전 다시 상어들이 덤벼들었다. 노인의 고기가 바다에다 닦아놓은 넓은 길을 따라 정확하게 놈이 다가오고 있었다. 먼저 갈색 지느러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리지도 않았다. 서로 나란히 헤엄치며 똑바로 배를 향해 달려왔다. 노인은 손잡이를 끼우고 돛을 비끄러매었다. 그리고 고물미창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노를 약 2피트 반의 길이로 자른 노 손잡이를 만든 몽둥이였다.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라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오른손으로 꽉 쥐고는 손목 관절을 구부려 폈다 하면서 상어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놓은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고기를 물면 콧등이나 정수리를 겨냥하고 쳐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상어는 두 마리였다. 노인은 가까이에 있는 상어가 고기의 은빛나는 배에다 주둥이를 처박는 것을 보자 몽둥이를 높이 들고 상어의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다. 몽둥이가 부딪힐 때 고무처럼 단단한 감을 느꼈다. 그러나 뼈에 부딪힌 듯한 딱딱한 느낌도 들었다. 상어가 고기한테서 미끄러져 나가려 할 때 다시 한번 콧잔등을 세차게 갈겼다. 다른 한 놈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니 주둥이를 다물고 나타났다. 상어의 주둥이 양옆으로 허옇게 살점이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러서 놈의 머리를 쳤다. 그러나 상어는 노인을 경계하면서도 다시 고깃점을 물어뜯었다. 상어가 그 살점을 삼키려고 빠져나올 때 노인도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단단한 고무 같은 곳을 쳤을 뿐이었다.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하고 노인은 말했다. 어서 오너라. 상어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다시 고기를 물고 주둥이를 다물었고 그때마다 노인도 역시 몽둥이로 내리갈겼다. 그것도 아주 호되게 될 수 있는 대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내려친 것이었다. 이번엔 골통 밑바닥 뼈에 몽둥이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상어가 살점을 천천히 뜯고 떨어져 나갈 때 또 한 번 같은 곳을 후려쳤다. 노인은 상어가 또다시 덤벼드나 살펴보았다. 그러나 둘 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물 위를 헤엄쳐서 오는 것이 보였다. 다른 한 마리의 지느러미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죽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말아야겠다고 노인은 마음먹었다. 물론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두 놈 다 몹시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기분은 좋을 수가 없겠지. 두 손으로 방망이를 쓸 수만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고기를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미 반은 뜯겼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이 상어와 싸우는 동안 해가 지고 말았다. 곧 어두워질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럼 아바나의 불빛도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낯선 해안의 불빛이라도 보일 것이고. 이젠 거리상으로 짐작해 보아도 해안에서 그리 멀지는 않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바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만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애는 끝까지 믿고 자신을 가질 거야.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인정이 넘치는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기는 너무 심하게 뜯겨버려서 더 이상 고기를 상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반어야 하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너는 지난날 분명 고기였는데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둘을 모두 망쳤다. 그러나 우리는 상어를 여러 마리 죽였어. 바로 너하고 나하고 말이다. 여러 놈에게 상처도 입혔고 말이다. 고기야, 너는 그동안 몇 마리나 죽였었니? 네 머리에 있는 그 창날 같은 부리가 쓸데없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겠지. 만일 이 고기가 지금도 자유롭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다면 상어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인은 고기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참에 상어하고 싸우도록 주둥이에 맨 밧줄을 끊어버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노인에겐 지금 도끼도 칼도 없었다. 만일 그런 것이라도 있어 노 손잡이에다 비끄러맬 수만 있다면 훌륭한 무기가 될 텐데. 그럼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상어하고 싸울 수 있을 텐데. 만약 한밤중에 상어가 덤벼들면 어떡하지? 그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싸우는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그러나 이제 날은 어둡고 사방 어디에도 환한 빛은 없었다. 성냥불만한 불빛도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꾸준히 배를 끌고 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주고서 손바닥을 만져보았다. 손바닥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저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함으로써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의 고통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등을 고물에 기대어 보고서야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고기를 잡기만 하면 기도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부대를 가져다 어깨를 덮는 것이 좋겠다. 그는 고물에 누워서 키를 잡았다. 그리고 하늘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고기는 아직 반이 남아있다. 아마 전반부는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운이 조금은 있을 테지. 아니야, 불현듯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갔을 때부터 이미 내 행운은 깨진 거야. 어리석은 생각은 말아라.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정신 차리고 키나 잡고 있도록 해. 아직 운이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니까. 그는 생각했다.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샀으면 좋겠다. 하지만 뭘로 사오지? 하고 그는 자신에게 다시 반문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과 못쓰게 된 이 두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사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는 말했다. 바다에서 허송세월하며 지낸 48일이란 값을 치르고 행운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값에 거의 팔 것처럼 될 뻔했었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나는 행운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것을 좀 갖고 싶다. 그리고 행운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겠다.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으련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봐 늙은이. 자네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바라는군. 그러나 내가 당장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노인은 좀 더 편한 자세로 키를 잡으려고 애썼다. 아픔을 느끼게 되자 그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 도시의 불빛에서 반사된 빛이 보였다. 그러나 그 빛도 처음에는 달이 뜨기 전 하늘이 약간 밝아진 것처럼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 그러더니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파도가 일었다. 마침내 대양 저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다. 그는 빛의 안쪽을 향해 키를 돌리며 이제 곧 물가에 닿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상어가 또다시 공격해올지 모른다. 만약 상어가 오면 무기도 없이 컴컴한 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노인은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온몸 구석구석이 고통스럽게 쓰라렸다. 상처와 함께 몸의 모든 긴장했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차가운 밤 공기로 인해 더욱 쑤셔댔다.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정께쯤 노인은 또 싸워야만 했다. 이번에는 싸움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어가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지느러미가 해면을 긋는 선과 고개한테 덤벼들 때의 인광만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로 상어의 머리를 후려갈겼다. 수시로 살점을 뜯어먹는 소리가 들렸으며 배 밑에 있는 놈이 고기를 물어뜯을 때마다 배가 흔들거렸다. 그는 몽둥이로 어디쯤이라고 짐작되는 것과 소리나는 곳을 필사적으로 후려쳤다. 그러다 마침내는 몽둥이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키에서 손잡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는 상어들을 몰아내기 위해 정신없이 두들겨 팼다. 그러나 상어들은 이제 이물 쪽으로 몰려가더니 서로 번갈아가며 또는 한꺼번에 덤벼들어 고기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그들이 또 한 번 몰려오려고 한 바퀴 돌 때 노인은 바다 밑에서 고기의 살점들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놈이 고기를 향해서 덤벼들었다. 이제 노인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았다. 그놈은 뜯기지 않는 고기 머리까지 물고 늘어졌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향해 키 손잡이를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휘둘러 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내친김에 부러진 끝으로 상어를 찔렀다. 노 끝이 둔탁하게 상어의 몸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맥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이 몰려든 상어떼 중 가장 마지막 놈이었다. 고기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이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입속에서 이상한 맛을 느꼈다. 그것은 구리새 같은 맛이었는데 갑자기 입이 달아서 잠시 겁이 났다. 그러나 양이 많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바다에다 뱉어버리고 나서 말했다. 갈라노야,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사람 죽인 꿈이나 꾸어라. 노인은 마침내 구제될 길 없이 완전히 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배의 고물로 돌아가 보았다. 키 손잡이에 부러진 끝이 키를 잡기 좋게 키 구멍에 잘 맞춰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어깨에다 부대를 두르고 배의 방향을 바로잡았다. 이젠 배가 아주 가볍게 달렸다. 그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그는 어서 빨리 모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솜씨 있게 기민하게 배를 몰고 갔다. 잠시 후에 상어떼가 식탁에 남은 찌꺼기를 주우려는 사람처럼 고기의 잔해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키를 잡는 일 외에는 이제 모든 일에 무관심했다. 무거운 짐이 없으므로 배가 아주 가볍게 잘 달린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배는 아직 괜찮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배는 온전했다. 키 손잡이 이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키 손잡이는 쉽게 바꿔달 수 있으니까. 그는 이제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느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부락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자기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고 적도 있었다. 그리고 침대라는 것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침대도 내 친구다. 그런데 바로 침대가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침대란 놈이 정말 훌륭한 친구이다. 내가 지쳐버렸을 때는 편안하거든. 그 침대란 놈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미처 몰랐었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친 것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바다에서의 일이야 꿈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탓이야. 마침내 노인이 작은 항구에 들어왔을 때 테라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풍이 계속 불더니 이제 심하게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구는 조용하다.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바위 밑 좁은 자갈밭에다 배를 대었다. 도와줄 사람도 물론 없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무태 바싹 갖다 대었다. 그리고 배를 바위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는 돛대를 내리고 돛을 감아서 묶었다. 그의 행동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 다음 돛을 어깨에 메고 해변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에 반사된 불빛으로 배의 고물에 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빳빳이 서 있는 것이 보았다. 등뼈가 하얗게 노출되어 생긴 선과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검은 부분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 사이는 텅 비어있는 앙상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꼭대기까지 와서 그는 힘없이 넘어졌다.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대로 잠시 동안 누워 있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서 돛대를 어깨에 메고 앉은 채 망연히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볼일을 보러 저 멀리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냥 그 길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우선 몸부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돛대를 집어서 어깨에 맨 채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판잣집까지 가는 동안 그는 5번을 앉아서 쉬어야만 했다.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다 돛대를 세워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익숙하게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에 드러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차례로 어깨와 등과 다리를 덮은 다음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고는 두 팔을 밖으로 쭉 뻗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편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판잣집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노인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바람이 심해지자 노인의 판잣집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이 곤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길을 내려가면서도 소년은 내내 울었다. 여러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서 배 곁에 묶여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줄자로 뼈의 골격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벌써 가보았었기 때문이다. 어부 한 사람이 배를 점검하고 있었다. 노인은 좀 어떠시냐? 한 어부가 소리쳤다.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소년이 소리쳤다. 소년은 사람들이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절대로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18피트야. 골격을 재고 있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럴 거예요. 소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테라스로 내려가서 커피 한 깡통을 청했다. 뜨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밀크랑 설탕을 많이 쳐주세요. 뭐 다른 것은 필요 없니? 아니요. 나중에 뭘 드실 수 있나 알아보고요. 정말 대단한 고기야. 하고 주인이 말했다. 이런 고긴 처음 봤어. 그리고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괜찮았었다. 그까짓 내가 잡은 고긴 아무것도 아닌걸요? 하고 소년은 말하다 말고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도 좀 마시련? 하고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대신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내가 마음 아파한다고 전해라. 고마워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노인의 판잣집으로 갔다. 그리고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딱 한 번 잠을 깰 듯 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커피가 식어버린 것이다. 그는 길을 건너 커피를 데울 나무를 얻으러 갔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선 이걸 마시세요. 그는 커피를 잔에 조금 따랐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서 마셨다. 마놀린, 그놈들이 나를 이기고 말았어. 하고 노인이 말했다. 정말 나한테 이겼단 말이야. 하지만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었어요. 저 고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말. 내가 놈들한테 진 것은 나중이었다. 페드리코가 배와 어구를 점검하고 있어요. 고기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더러 쪼개서 고기 덫에나 쓰라고 해.
그 창날 부리는요? 갖고 싶거든 네가 가지렴. 좋아요. 정말 갖고 싶었어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이제 그 일을 잊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 다들 날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날았는걸요? 하지만 바다는 너무 크고 배는 작으니까 발견하기 어렵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순간 새로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진짜로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말이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하고 그는 말했다. 너는 뭘 좀 잡았니? 첫날은 한 마리, 둘째 날에도 한 마리, 그리고 셋째 날은 2마리 잡았어요. 잘했다. 이제 우리 같이 잡으러 다녀요. 아니야, 나는 운이 없어. 이제 나는 운이 다 했나 봐. 아니, 운이라뇨? 하고 소년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턴 내가 운을 갖고 갈게요. 너희 식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난 어제 2마리나 잡았어요. 하지만 난 아직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나가요. 네? 좋은 작사를 하나 구해서 늘 배에 싣고 다녀야겠어. 아마 고물 포드차의 스프링 조각을 이용해서 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구아나바코아에서 갈아와주면 돼. 아주 날카로워야 한다. 부러지기 쉬우니까 버려서는 안 돼. 내 칼은 이미 부러졌거든. 아예 칼도 하나 더 구하고 스프링도 갈아오죠. 이번 강풍이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쯤. 아니,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 제가 모든 걸 잘 챙겨 놓을게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진 이제 그 손이나 잘 보살피세요. 손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뭔가 이상한 것을 뱉었었는데 마치 가슴속에 뭔가 깨진 것 같았어. 그것도 고치세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누우세요, 할아버지.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갖다 드릴게요. 뭐 좀 드실 것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온 신문이 있다면 아무거나 좀 가져오너라.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난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할아버진 뭐든 다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빨리 나으셔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좀 심했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드실 음식이랑 신문을 가져오겠어요. 약방에 가서 손을 바를 약도 사가지고 올게요. 베트리고한테 고기머리는 그 사람이 꼭 가지라고 전해라. 네, 잊지 않겠어요. 소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달아빠진 산호암길을 내려가면서 또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에 테라스에 관광단 일행이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과 죽은 꽃이어가 흩어진 사이로 바다가 내려다보았다. 그들 중 바다를 보고 있던 한 부인의 눈에 무언가 띄었다. 항구 바깥쪽에서는 동풍이 불어 쉴 새 없이 큰 파도가 일고 있었고 그때마다 조류에 밀려 떠올랐다 흔들렸다 하는 거대한 꼬리가 달린 엄청나게 긴 흰 뼈대가 보인 것이다. 저게 뭐예요? 그녀가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끝은 이제는 조류에 쓸려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커다란 고기의 긴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티뷰론이죠. 하고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의 일종이죠. 웨이터는 그동안 이 해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그녀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나도 몰랐어. 부인의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그때 길 위에 있는 판잣집에서는 노인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 소녀는 미동도 없이 옆에 앉아서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